한국은 왕이 도망을 가도 백성들은 끝까지 싸우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발생하면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는 민족입니다. 적당한 휴전, 그런 거 없지요.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끝을 보고 말지요. 만약 또다시 일본이 침략한다면 여러분은 그 옛날처럼 힘없이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어림도 없겠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 한국군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모토 타카시라라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30년 넘게 군사 전략가로 활동해왔으며 지금은 전역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 앞에서 서술한 이름은 제 본명이 아니고 익명입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의 복잡성과 일본 내 극우층의 시각 때문이지요. 만약 일본에서 제 이름이 알려진다면 한국을 냉철하게 평가하려는 제 의도와 발언이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제가 한국에 대한 발언이 공개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경쟁자로만 바라보며 상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자위대의 현대화 및 기술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방면에서 열세라는 인식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방위산업은 첨단 무기 개발과 해상자위대의 뛰어난 작전 능력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우위를 자랑합니다. 일본 보수층은 이런 요소들에 집중하며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보다 군사적으로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보수적인 군사 전문가들은 흔히 한국을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로만 평가하고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이 자위대의 해상 전력이나 항공 전력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일본에 쉽게 압도당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시각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서울에 온 것은 한국 국방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자위대에서 오랜 기간 군사 전략을 연구한 저로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예상 이상의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유대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퇴역한 한국 군사 전문가 김대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때때로 만나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넘어서 동아시아 국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자주 가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일본 내에서 나오는 정신 승리와 같은 편견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의 보수층이 주장하는 것처럼 열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김대령을 만난 이유도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실제로 볼 수 없는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전부터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김영준 대령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김 대령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안보 관련 국제회의에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의 주요 군사 전략에 능통한 인물이었으며 은퇴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전역한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이어졌고 종종 건강과 취미 그리고 동아시아 국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곤 했습니다. 저와 김 대령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가진 군사적 통찰력과 냉철한 분석을 존경했고 그 역시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김 대령은 일본어에 능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때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일본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하며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특히 한반도 방어 전략 분야에 한국 내에서 손꼽히는 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대령 역시 저처럼 전역 이후에 다양한 민간 안보 자문 활동을 했고 은퇴 후에는 개인적인 생활을 조용히 영위하면서도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날 저희들의 만남은 서울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희들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며 근황을 이야기했고 이내 한일 국방에 관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물론 저와 김대령이 은퇴를 했지만 국방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러웠기에 저는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한국 정규군에 관해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대령과 대화를 하며 저는 한국의 정규군 외의 예비군과 민방위 조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흔히 한국 군사력을 평가할 때 정규군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대한 정보는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령은 이 질문에 대해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카모토 씨, 한국의 예비군과 민방위는 단순히 이름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을 군대 전역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과소평가하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왜 한국군이 특별하고 강한지 이해할 겁니다. 김 대령은 우선 예비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동원예비군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배가 불룩 나왔고 머리는 벗겨진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거나 다른 여러 일들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나가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바로 군인으로 변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전역할 때 받은 총기 번호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비군 훈련에서 총을 다시 잡는 순간 그들의 주특기를 되새깁니다. 김 대령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예비군은 평소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도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죠. 그러나 그가 10년 전 군복무 시절 다뤘던 박격포를 다시 손에 쥐는 순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몸이 박격포 조작법을 기억해내며 훈련장에서 단 한 번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죠. 지켜보던 현역 장교들조차도 놀라워했는데 정작 주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은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놀라냐 하는 그런 당연한 표정들이었죠.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평소에는 커피를 만들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박격포 사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김 대령이 일부러 과장된 얘기를 하며 저에게 기를 죽이게 하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예비군들이 전역 후에도 군과 관련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김 대령의 다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다시 김 대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그냥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특기, 즉 군생활 중 익힌 전술과 기술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실제로 다시 사용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훈련 상황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예시를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은행원으로 일하는 40대 예비군이 훈련에서 탱크를 조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평소엔 은행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대출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전쟁이 나면 그는 탱크 부대의 일원이 되어 싸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흔하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분은 55세인데 자기는 K1, M1 전차 조종교육 조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전차 조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입대해서 마지막 생은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현재 60대로서 전투병과가 아닌 의무병 출신인데 만약 전쟁이 난다면 아무리 총탄이 빗발친다 해도 단 한 명의 젊은 병사라도 더 구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뛰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40, 60대 대한민국 남성들이 솔직하게 지금의 현역병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군생활을 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빡시게 군 생활을 한 세대이다 보니 제가 볼 때 지금의 현역병들과 붙어도 어쩌면 그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40, 60대들은 군 생활 때 기합도 많이 받고 맞기도 했으며 엄청 군기가 센 곳에서 힘들게 군 생활을 하다 보니 당시의 엄한 군기로 인해 지금도 모든 걸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전쟁 시 가용 가능한 군인의 수는 60대까지 전투 가능 병력이 되는데 그 인원이 1000만은 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카모토 씨가 이해를 하시기 정말 어렵지만 이게 한국군 후방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군생활 기억은 추억 속으로 가물거리는데 몸으로 배운 기술은 추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곧바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배가 나온 채로 머리가 벗겨진 직장인이거나 커피를 만드는 카페 사장일 수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지만 이들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곧바로 박격포를 조작하고 탱크를 몰고 전투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전사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예비군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을 했어요. 김대령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예비군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군요. 정말 잘 훈련된 병사들 같네요. 김대령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민방위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대, 60대의 중장년층은 신체적으로 젊은 현역병들보다 약할지 몰라도 그들의 정신력과 경험은 어마어마해요. 한국의 60대 남성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군번을 기억하고 그들이 전역할 때 다뤘던 무기와 장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가다 중장년 아무나 잡고 주특기를 물어보면 그냥 총기 번호와 주특기가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60대 남성들이 탱크를 몰고 포병이 되어 전장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방력의 나라가 있을까요? 김대령이 덧붙인 민방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떤 60대분이 아직도 전차 조종 가능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은 마지막 생을 장렬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중장년층은 자신들이 여전히 군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대령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며 이들은 젊은 현역 병사들과 대결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전투력을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사카모토 씨, 평범한 남성들이 전쟁 시 탱크를 몰고 박격포를 쏘고 수송 차량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만큼 군사력에 관해서는 철저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말 그대로 전장에 나갈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그런 전방위적 전사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99%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이 여전히 자신들의 군번과 총기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김 대령은 마지막으로 한국 예비군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은 단순히 예비군 정신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군대에 있는 모든 부모들부터 심지어 70대까지도 모두 나설 겁니다. 한국은 국민이 스스로 지켜온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는 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요. 젊은 세대도 물론 뛰어나지만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세대 역시 그 누구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죠. 김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의 예비군과 민방위가 그저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김대령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은 실제로 전투력을 갖춘 병사들이었고 정신력은 오히려 그 어떤 현역 군인보다도 강력해 보였으니까요. 김대령은 저에게 1992년 LA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을 때 한국 예비역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들은 적은 있지만 상세한 건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김 대령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LA 폭동은 흑인 로드니킹이 백인 경찰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촉발됐죠. 당시 경찰의 폭행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 내 흑인 사회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 결과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문제는 그 폭동이 단지 흑인 사회만의 분노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한인타운도 그 분노의 표적이 되었죠. 흑인들의 폭동은 LA 경찰이 자신들의 힘으로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방화와 약탈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인 상점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 경찰이 방관하는 동안 한인 사회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상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루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폭동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방어에 나섰어요. 이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비역들은 단순히 무기를 들고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당시 폭동 현장에 어떤 식으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고지대인 루프탑을 선택해 시야를 확보했고 정확한 사격 기술로 자신들의 가게와 이웃을 방어했죠. 그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전술은 결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전투 상황에 있는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고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약탈범들과 대치를 했죠. 당시 한인 상점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동안 미국 경찰이나 주방위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 예비역들이 스스로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한인타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인들 사회에서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죠. 한국 군대에서 익힌 그들의 전투력과 결속력 덕분에 한인 사회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씨,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찰도 군대도 없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상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들의 훈련된 군사적 기술이 없었다면 그곳은 폭도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그저 전역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군인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LA 폭동 당시 보여준 그들의 능력은 한국 예비군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한국군의 후방 전력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었죠.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예비군에 대한 큰 놀라움을 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은 한국군의 전력을 가늠할 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 중에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역한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의무 병역을 실시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인 것이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며 이는 특별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정비군입니다. 김대령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일본에서 한국군을 한 수 아래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그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일본의 군사 전략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대개 정규군의 수와 장비에 한정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첨단 무기 체계나 기술력에서 우세하다고 믿었고 한국을 군사적 라이벌로 평가하기보다는 다소 한 단계 밑에 있는 나라로 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대령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국민 전체가 전쟁이 나면 바로 전사로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예비군, 민방위, 심지어 자식들이 군에 있는 부모들까지도 전시에 나설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인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속력, 즉 애국심이 극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한 수치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김대령이 강조한 한 가지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왕이 도망가도 백성들은 끝까지 싸우는 민족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가진 민족적 자부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일본 군대처럼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과 후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흔히 들리는 한국군이 만만하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군사장비나 숫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은 결속력과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일본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 사람들 가슴속 깊이 남아있어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의 의지와 애국심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과거 역사적 침략을 당했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나라였습니다. 김대령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단지 첨단 무기나 군사 장비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인은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속력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사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미 자위대에서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 깨달음은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본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오만함이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비록 전역을 했지만 저는 일본 내에 퍼져 있는 편견을 바로잡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두 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역을 전역하고 수십 년이 흘러도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한국 예비군과 민방위분들 정말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